자, 지금 이준석 씨가 가세한 요 부분은 사실 우리 이제 신 차장은 점잖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굉장히 또 이준석의 그 특유의 깐죽거림을 갖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당선자군요. 이준석 당선자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게 현실성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실현 가능성 거의 없으면서 대신에 상대방을 디스만 한 거예요. 뭐 답답해 미치겠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현실화 가능성이 없고 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빌어서 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약간 캠페인 과정에 보면은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이준석을 굉장히 많이 감싸고 돌면서 한동훈을 굉장히 많이 디스를 했던 이런 전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흔히 말해서 정말 경우 없게 구는 경우에도 홍준표 시장을 두고는 별로 그렇게 비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봐서 자기네는 밀려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고 홍준표 시장은 뭐 대통령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 일속을 챙기고 있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그런 형국이었던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이런 짝짝꿍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사실 살짝 들어요. 짜고 치는 건가요? 짜고 치는 것보다는 이제 심리적으로 심심 서로 통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은 살짝 좀 듭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는 원희룡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에 맞서가지고 선전하고 정말 큰 어떤 지역 선거운동에 하나의 큰 그 족적을 남겼는데 아쉽게 떨어졌죠. 그래서 원희룡을 추천한다. 이게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희룡이 이제 원외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원희룡도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또 총리는 국회 인준을 또 국회에서 또 교체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원희룡이 많이 나오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부겸, 김한길이 말이 되냐? 보수 또 분열한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권영세 당대표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도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총리 당대표 다 뽑아야 되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원희룡 광초가 정말 많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단히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주로 원희룡 눈에 지금 우리 구독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총리 좋아요 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바로 밑에는 박수정 여성님이 홍준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상심님은 홍준표 하면 분열, 이준석 제발 얼굴 보기 싫다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정말 어떻게 본다면 또 새롭게 선거는 끝났고 새로운 또 뭐라고 합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역동성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새로운 국면이 선거는 끝났고 이제 새롭게 국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이제 총리가 누가 될까를 두고 계속 이제 자기가 아는 선에서 취재를 열심히 해갖고 이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중앙일보 기사는 이렇습니다. 단독 용산 비서실장 김한길 이동관 거론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국무총리는 임명을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 이게 이제 기본 요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129석인 야권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런 협치를 상징하고 협치를 상징하는 어쨌든 그런 인물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야당에서 그 지명하는 혹은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내보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당 관계자가 김부겸을 얘기하더라. 김부겸 총리를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주영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제 거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또 서포트할 비서실장에는 김한길 지금 국민 통합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이동관 현재 전 방통위원장이죠. 전 방통위원장이 거론이 되더라. 이렇게 지금 보도를 내보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또 동아일보는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또 총리를 또 찾아봤군요. 네네. 총리 후보에 김한길, 주호영, 권영세가 거론된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후임 총리로는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네. 정무형, 통합형 인사가 네. 거론이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 총리 후보군으로 김한길, 주호영, 권영세, 그다음에 또 김병준 씨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김병준 씨 등이 거론이 된다. 이렇게 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갈등 조정자 역할, 네. 그리고 갈등 조정에 대해서 노하우나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선택은 이런 거죠.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야당과 네. 용산 사이에 있는 어떤 인물, 그러려면은 이미지나 뭐 정치적 가치나 지향이나 이런 점들이 약간 훨씬 더 중도 쪽이, 지금 보수가 보기에는 진보 쪽에 가까운 네. 인물이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언론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요거는 또 모를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소야대란 국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네. 어떻게 본다면은 시작부터 그랬어요, 그죠? 디폴트,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동안은 어쨌든 이 임기 중반에 있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바꿔볼 수 있을 것이다. 여소야대를 바꿔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다면 예. 이제 여소야대가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남아있는 3년 동안 계속 여소야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언론으로서는 지난 2년처럼 계속 그 갈등이 봉합되지 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동안의 자기 기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쇄신하고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뭐 어저께 저희가 의대 정원 문제도 계속 갈 것이냐, 네. 어떤 방향 선회가 있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해봤는데 저는 의대는 그대로 가고요. 네. 총리 부분에 네. 있어서는 조금 뭐 이를테면은 왼쪽으로 조금 클릭을 한달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네. 자, 맨스타인 님이 이준석은 어린 친구가 사감을 지나치게 드러내면서 정치하는 게 너무 역겨워요. 네. 이자는 한 번도 이재명이나 조국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보수라고 자칭하는데 솔직히 색깔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슈퍼챗과 함께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놀라운 건 이 의견에 바로 지금도 8분들이 벌써 좋아요를 누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수 네. 유권자들의 생각이 이준석 그 당선인의 이 태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누구를 공격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아직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회가 네. 여소야대에서 지난번보다도 더 진한 네.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원내 바깥에서 제대로 스피커를 갖지 못했었다면 이제는 원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준석도 스피커를 하나 갖게 됐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재명, 그러다 조국까지, 그리고 네. 추미애 뭐 이런 그 당내 그 안티 뭐 윤석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안티 윤석열 대통령 스피커들의 숫자가 그 전까지보다 한 3배, 4배씩 늘어났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훨씬 더 그 강한 여소야대에서 그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니까 더욱더 오히려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많은 언론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를 많이 아시는 정치 전문 이제 기자들이 내놓고 있는 의견인데요. 정말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이제 지낼 것인가에 관한 뭐 결심과도 네. 이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누구를 뽑아야 된다라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압박을 넣는 상황은 별로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네. 네. 사실 그게 의미도 없고. 아 그리고 지금까지 네. 이제 윤 대통령은 네. 저희가 한 2년 넘게 겪어봤잖아요. 네, 네. 2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압박이 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은 정말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또 노이즈도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을 저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비서실장은 장제원 이렇게 또 추천을 하시네요. 네. 자, 아 비서실장 장제원.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중도적인 어쨌든 다른 이미지를 가진 총리 뭐 이런 구성도 뭐 나쁘지 않겠네요. 그러네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다선 의원이고 해서 네. 그 야당과 네. 뭐 그 상임위원 뭐 과방위 상임위원장 뭐 이런 것들 맡으면서 야당과 여러 가지 물밑 작업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분이 또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 아무래도 네. 오는 게 낫다. 네. 정부 아마도 이런 의견들이신 네.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총리 원희룡 되면 진짜 재밌겠네요. 굉장히 프레시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 독자분들이 많이 올려주시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본인에게도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거고요. 네, 네. 자, 재밌네요. 역시 여러분들께 의견을 구하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십니다. 네.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하나 눌러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약발 다 떨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약발이 어떻게 떨어졌나. 지금 저희가 부울경 중에서 낙동강 벨트에 뭐 많이 아시겠지만 기이하게도 문재인이 나선 곳은 11곳 중에 9곳이 다 떨어지더라 그렇습니다. 하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개헌선을 지켜준 게 부산, 울산, 경남에서 40석. 네. 그 부산, 울산, 경남 40석 중에서 민주당 10석 이상 가져가는 걸 목표로 세웠는데. 네네. 그리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선거 결과는 그 40석 중에서 겨우 5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는데 그렇죠. 불과했고. 부산 망한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전체 18개 지역구 중에서 네. 민주당은 딱 하나에서 이겼습니다. 네. 17개는 다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개헌선 뭐 이런 거 다 지켰는데 그 중에서도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에 의해서 낙동강 벨트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낙동강 벨트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를 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입니다. 저 낙동강 벨트 설명 좀 해주시죠. 낙동강 벨트가요. 부산 그리고 경남 그리고 일부 울산까지 낙동강이 거쳐가는 지역구에 그 하필 민주당세가 부산에서도 경남에서도 강하다. 그래서 낙동강 벨트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를 공략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 강서 그리고 양산, 갑을 그리고 부산 사상 그리고 사하, 갑 이런 곳들이 이제 흔히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데 전체 지도에 숫자는, 보시면은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뭔가 선이 삐뚤빼뚤 흘러 있잖아요. 저게 낙동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네. 벨트라고 하는 건 저 낙동강이 흘러가는 유역에 있는 지역구들을 낙동강 벨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대 총선에서는 저 낙동강 벨트 9곳 중에서 4곳을 보수가 먹었습니다. 즉 5곳을 보수가 잃어버렸다는 네.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저 낙동강 벨트 10곳 중에서 7곳을 보수가 먹고 3곳을 야권에게 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낙동강 벨트의 선전 덕분에 부산, 울산, 경남 전체적으로 40개 지역구 중에서 35개를 지킨 셈이 됐습니다. 그래 그 혁혁한 공로를 누가 세웠느냐? 바로 4월 들어가지고 3월 달 내내 2월, 3월 내내 조용하게 계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비판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냐. 네. 그 국힘에 저거 선거 개입이다. 세상에 저렇게 하다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역 유세 다니고 저게 뭐냐. 뭐 사상의 배재정 후보. 자, 1일 날 부산 사상 배재정. 그다음에 양산갑 이재영. 그다음에 2일 울산 김태선 오상택 전은수. 4일 경남 청산, 창원, 성산, 의창 네. 이런 데 다니고 5일
양산 하북. 예, 아니 5일 날은 사전 투표 또 하루 네. 사전 투표까지 또 해가면서 자기가 나섰어요. 그리고는 사전 투표 해놓고 또 부산 강서을 8일 날 가가지고 변성환 후보를 지지를 호소한다 이러면서 총 11곳을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 사전 선거운동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워낙 또 퇴임할 때 높았잖아요. 퇴임할 때까지 40% 지지율을 갖고 있었고 친노 그룹이나 이런 데서 문재인 약발이 먹힐 거다 해서 국힘이나 이런 데서 비판도 많이 했는데 실제 결과는 다 졌어요. 문재인의 손길이 거쳐간 곳에선 다 졌다. 네. 11곳 중에서 9곳이 낙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방금 보신 대로 낙동강 벨트 참패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전체를 봐도 민주당 쪽에서 많이 예상했던 의석을 못 얻게 되자 이 친명 지지 그룹이죠. 강성 친명 지지 그룹인 개딸들에서 네. 이 문재인 때문이야 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이라면서 막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온 게 보수표 결집을 도왔다. 야 그리고 문재인 부산, 울산, 경남 도와준다고 설치고 다니더니 당신 살고 있는 양산도 다 졌잖아. 양산 거사잖아요. 네. 양산도 다 못 이겼어요. 그러면서 문재인이 저나 아니면 국민의힘 이런 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라리 선거 막판에 나오지 말고 3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녔으면 부산, 울산, 경남이 아니라 좀 다른 데도 서울도 오고 경기도 가고 했으면은 좀 더 판세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선거 막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고 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었던 무능과 그 기이한 좌클릭에 대한 생각이 다시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보수 쪽에서 문재인 덕에 개헌 저지선은 지켰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섰을까? 그러면은 반대로 임종석이 당하고 있을 때 왜 그때는 지키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사실 이번에 꼴이 굉장히 우스워진 게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종석의 경우에는 왕십리 대전을 벌인다고 출사표를 크게 던졌지만 깨갱하고 하루 깨갱하다가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종석 뒷심이 저거밖에 안 되나. 임종석이라는 게 결국 이름만 컸을 뿐이지 그게 허상에 불과했구나. 저 사람 세력도 없네 하는 거를 그냥 반대로 보여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은 그러네요, 내일을 기약하기도 어렵고 오늘의 체면도 꾸기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에 또 넉살력 비위가 좋다 그러잖아요. 선거운동도 또 자기가 하루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는 굉장히 사람이 커 보이고 젠틀해 보이지 않고 구차해 보인 거죠. 왜냐하면 찌질해 보이던데요. 이번에.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박용진 씨야말로 굉장히 여러 차례 저 후보에서 밀림을 당했잖아요. 정말 민주당에서 가장 경선에서 손해를 본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용진입니다. 3번이나 버려버렸죠. 맞습니다. 경선 때 버렸죠. 그다음에 정봉주 낙마한 다음에도 안 줬죠. 그렇죠. 조수진이죠. 조수진한테 안 됐죠. 그리고는 한민수. 그러니까 3번의 기회를 박용진을 줄 수밖에 없는 기회가 3번이나 왔는데 3번 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버렸어요. 그런데도 박용진은 이를테면 내가 도봉산 항쟁을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심플하게 깨끗하게 승복하고 딱 깨끗이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는 당을 나가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내일을 다 하겠다라고 아주 깨끗하게 딱 끝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경우에는 무슨 대전을 일으킬 것처럼 하다가 결국 수르르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 나간다고 트렁크 3개 싸두더니 현관문도 못 나가고 현관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다시 짐 풀고 방에 들어와서 라면 없어? 이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솔직히 말하면 가오가 절반 아닙니까? 그런데 임종석은 이번에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가오만 꾸겼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실제로는 파워가 없는지를 오히려 증명해냈다 하는 꼴이었는데 저는 반대로 이 양산거사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집에 오는 사람들 축복만 내려주면서
이번 총선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세요라는 그냥 이런 뜬금없는 소리나 했으면은 오히려 자기의 아우라가 지켜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문재인 파워 없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역으로 증명을 해낸 순간이다. 그래서 고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제 모습은 이런 가벼움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이런 데서 드러난 거고 그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일 때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켜주고 아우라 관리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아우라 관리 해줄 사람도 아마도 없는 것 같고 듣기에는 이제 배재정이나 물론 친문 그룹에서 SOS를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가오만 빠진 셈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은 들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조국 혁신당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던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그 일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뭐 브레인 그룹이라는 게 뭐 한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조국당으로 옮겨가고, 결국 문재인이나 이 친문 세력을 서포트할 일테면 똑똑한 친구들이 빠지면서 여기 그 스텝을 엉킨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나마 그 전까지는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스텝들이 있었는데 스텝들을 선거가 겹하니까 조국당으로 빠졌다 이 말씀이거든요.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방금 드네요.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자주 나와주세요. 자주 나오셔가지고 자주 나와서 좀 얼굴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옛날에 얼마나 사실은 제일 열받았던 게 그거예요. 저 선거하러 가서 다니면서 이랬어요. 내가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본다. 이런 말을 본인 입으로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딱 상기시켜준 건 뭐냐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보다는 잘하는 거 아닌가. 역대급 못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 문재인 전 정부 아니었나? 그래서 정권을 넘겨준 거 아니었나? 그런데 어떻게 저희 입에서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이런 말이 나오나? 그게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보수층의 대대적인 결집을 이룬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